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이 처방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책에 나와 있어요. 처방약이라고. 그래서 그 처방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을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외국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유럽 쪽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을 잘 안 해준다. 여기는 의사들이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도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을 좀 덜 해주고 싶어도 환자가 약 놔달라, 빨리 처방해달라. 어느 병원에 가면 감기가 빨리 낫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게 낫느냐. 그러면서 병원을 또 옮기는 사람도 있고, 또 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사 놔달라. 이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병도 빨리 나아주는 사람이 유능한 의사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의사들도 환자들의 그 바람에, 그 희망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걸 탓할 게 아니라 우리 환자들의 정서적인 생각, 정신적인 문제, 약에 의존하려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병이 나기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또 제가 갱년기 장애를 너무 힘들게 보내서 갱년기를 너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약이 호르몬 보충제였어요. 근데 호르몬 보충제의 재료는 임신한 말에 오줌에서 합성한 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부는 천연 자연 속에 있는 그 오줌하고 이제 합성한 약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는 정말 갱년기의 장애가 너무나 쉽게 사라졌어요. 제가 땀이 확 나기도 하고, 금방 추워지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하고, 정말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약이 정말 이 요술방망이처럼 그 약만 먹으면 그날은 깨끗한 거예요. 요만한 한 알인데, 하루에 한 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별 생각 없이 먹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는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0.6%의 확률입니다. 0.6%라면 1000명 중에 6명. 그래서 그 정도의 확률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다. 그 확률이 너무나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게 이 약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그것도 사실상 가려내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단골로 다니는 환자 중에는 70대 할머니도 계신다. 그렇게 오래 먹어도 그분 지금까지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러면 유방암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는 그냥 루머,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약에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근데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유방암에 상당히 많이 걸렸었고,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에 시판 금지가 된 약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의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뭐 실험군을 만들어 놓고 그 뭐 어느 기간 몇 달 기간 뭐 1년 기간 그거 갖고는 절대 그 약이 제대로 된 임상 실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책에도 임상 실험에 대한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게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암 환자들 중에 얘기를 해보면 소화제를 좋아하는 분들이 위암에 많이 걸린 그 사례가 있고 책에도 나옵니다. 근데 책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소화제는 거의 다 제산제가 많다고 그래요. 산을 그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옛날에 우리도 뭐 소다가루 타서 마시기도 했거든. 그게 강한 알칼리성인데 산과 결합하면 이게 중화되잖아요. 그래서 좀 속쓰림 이런 걸 많이 완화시켜 주는데 이게 위산이 중화됨으로 인해서 위에서 서식하는 헬리코박터균이 거의 사람마다 있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하는데 그 균이 위산이 약해지면 중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빨리 그 헬리코박터균이 아주 수만 배로 많아진대요. 그러면 그 균이 위벽을 파고들고 그 헐게 해서 여기서 암을 발생시킨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40대 초반에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습관이 늘 소화제를 들고 다녔어요. 그 소화제를 뭐 명절에 이렇게 오면 명절에는 음식을 많이 먹을 각오를 하고 이제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소화제를 꺼내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 친정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친정 아버지도 늘 속쓰리다면서 옛날 그 겔 상태로 된 하얀색 그 액체 그걸 자주 드셨던 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에 거의 뭐 중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즐겨 드시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자연치유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처방약이다 이렇게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약을 좀 이게 우리가 약을 받을 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약의 부작용으로 거의 뭐 좀 TV에서 봤을 때 한번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거의 사회생활도 못하고 아예 누워서 그 약 하나를 잘못 먹어서 누워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감기약 하나로 아예 그냥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제 친정 식구 중에 한 명은 감기약을 그전에는 이제 의약 분업이 안 됐을 당시에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었는데 감기약이 아주 손에 상당히 많이 잡히더라. 한 주먹이 되더라. 근데 그 약을 먹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신장이 망가져서 결국은 이제 신장 이식 수술까지 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약은 이미 처방받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암제를 처방을 받을 때 항암제도 약이잖아요. 처방을 받을 때 별도로 불러서 항암제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부작용에 대한 교육. 근데 저도 뭐 약을 먹지 않고 갖고 있긴 하지만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프린트를 주면서 그 교육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 놨는데 저는 그게 표적치료제라고 받았는데 그 부작용을 보니까 이게 표적치료제가 맞나? 우리가 느낌으로 표적치료제라고 하면 암만 선택적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의 부작용을 보면 입안에서 허는 것부터 간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야, 이거 보면서 이 표적치료제라는 말이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약을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처방약을 받을 때 어떤 걸 주의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약의 이름과 효능은 무엇인지 그걸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 약이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인가. 내가 뭐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또 뭐 치통도 있어요. 배도 아프네요. 그러면 약이 하나씩, 머리 아픈 약, 두통약, 치통약, 배가 아플 때 쓰는 약,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태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약이 결합이 됐을 때 내부에서 어떤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이게 화학약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그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 죽은 사람을 그 해부를 했더니 속에서 위장 안에서 벤젠 성분이 그 나왔다. 근데 벤젠을 먹었을 리는 없는데 이 사람이 먹은 약이 다시 환원된 상태다. 이런 그 책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가 아프니까 이 약을 주세요, 이 약을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는 약이 꼭 필요한 약인지 그거를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인지, 증상만 완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먹는 이 약은 사실상 약이 아니죠. 증상 완화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암도 고혈압도 당뇨병도 이런 약들은, 이런 그 병들은 전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서 그 만성 질환입니다. 근데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 길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길게 약을 먹게 하는 건 약이 아니라 병도 아닌 걸 병으로, 당뇨병, 고혈압 병, 고혈압 또 병, 이렇게 해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지어낸 병의 이름이다. 그런 증세에 불과한 걸 무슨 병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약을 팔기 위한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약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암도 내가 먹었던 약이 원인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면 얼마 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약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약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사실상 우리가 약을 이렇게 사오면 부작용에 대한 그 안내서가 있긴 있어요. 약통 안에. 이제 그 병원에서 약국에서 약을 샀을 때는. 그러면 이 약의 부작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너무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고, 뭐 그걸 돋보기 들고 와서 그거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약의 부작용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지, 그리고 현재 내가 다른 약을 복용하는데 이 약 함께 복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정확한 복용 방법과 그 이용 시 주의점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약을 이 물을 또 먹는 물도 그냥 생수에 마실 것인지, 또 뜨거운 물, 또 탄산수, 우리가 먹는 물도 뭐 탄산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우유에다 약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주스에다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마저도 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책에서는 주사약은 더 위험하다고 나와요. 우리가 주사약도 약이잖아요. 근데 주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그 독성은 간에서 1차 걸러야 되는데, 주사약은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언론에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주사약 돈 얼마 안 하는 건데도 재사용을 해서 뭐 병이 옮기고 또 주사 잘못 맞아서 죽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자꾸 소리를 내서
그래서 주사약으로 대체할 약이 있는지 그것도 좀 물어보셔서 좀 더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 때문에 생기는 그 부작용으로 다른 병을 얻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적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생략을 하고요. 히포크라테스가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명의도 고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히포크라테스의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면역력을, 내 몸의 면역력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현대의학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분명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급성질환, 또 뭐 교통사고, 뭐 이럴 때 현대의학 없으면 죽는 사람 너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게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또 그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몸의 면역을 올려야 병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면역학 쪽, 이게 결합이 돼서 우리 의학이 재래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의학의 결합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